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강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참척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마음에 듭니다. 참혹할 참자에다가 슬플 적자를 쓴 한자어이죠. 정말로 참혹하고 슬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권 75년간 굴림에 존속해 오면서 남북한의 한민족의 정말 무수한 어머니들이 김씨 왕조에 살아가는 자식과 부모 형제들을 빼앗기고 참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참척하는 어머니들이 남과 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 참 많은 나라들에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빼앗긴 자식의 그 원한을 갚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인들은 이런 명언을 즐겨 사용합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고 말이죠. 10년. 참 긴 세월인데 10년도 아니고 52년이 지나도록 북한 정권이 악행으로 숨지고 온갖 잔악 행위를 당한 미국인들이 요즘 김정은을 상대로 손배서에 나서가지고 국제사회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김씨 왕족을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의 단두대에 세우는 것이 그들이 진정한 복수이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시급하고 또 가능하고 어찌 보면 김정은에게 커다란 결정적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으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김정은에게 빚폭탄 세례를 들씌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 집계된 바로는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손배소 사건은 3건인데요. 고소인들 적지 않습니다. 17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법원에 김정은의 재산 중 수천억 달러를 손해배상을 물라고 신청하였고 또 많은 소송들이 미 연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을 상대로 한 미국인 손배소 사건을 이제 다음 표에 요약하였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3가지 손배소 사건 중 오토 원비오 부모들이 김정은 너 사람 잘못 선택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내 아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북한에 1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와이어즈라고 하는 미국이 몰수한 북한 화물선에 대한 처분권도 가졌고요. 그 밖에도 미국 여러 은행들에 예치되어 있는 291억 원에 대한 처분권도 곧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은닉되어 있거나 포착되는 재산들을 찾아내어 몰수하기 위해서 오토원비오 부모들은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인맥을 총동원해서 각국 정부, 민간 국제기구들과 연계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목사의 동생의 손배소 사건인데요. 그는 자기 형을 죽인 북한을 그냥 두고는 구천에 떠도는 형의 한을 풀 수 없다면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법치 제도에 의해서 북한에는 너무도 아픈 이런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2015년에 3억 달러의 손배소를 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이 손배소 건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마는 작년에 있었던 연방법원 심리에서 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중고 보충을 이유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이 동생 김동식 목사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토 원비오 부모들이나 김동식 가족이 김정은 복수를 하려는 이런 손배소 사건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 부예불로호 선언 및 사망한 가족 171명이 북한 정권이 금융 및 재산을 몰수할 것을 목표로 미국 법원에 손배소를 내서
승소 판결한 이 사실, 이거는 많이 전해 안 졌기 때문에 오늘 시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푸에블로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김신조 사건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북한 특수부대가 분계선을 돌파하여 청와대 주변까지 진격했습니다. 목적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참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한에서는 종로경찰서장 포함 33분이 바로 이들 게릴라들을 정하는 과정에 희생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백주의 일국의 대통령을 백색 테러하려던 김일성이 계획이 들통이 나서 전 세계가 분노하자 북한은 이에 대한 국료지책으로서 바로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해오던 미군 소속 비무장 정보함인 푸에블로호를 1월 23일 김신조 사건이 터진 이틀 후에 푸에블로 미국 정보함을 붙들어가지고 체포해서 강제로 원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국 어떤 나라입니까? 미 해군 어떤 해군입니까? 이렇게 평화 시기에 자기들이 배가 납포되고 끌려가는 이런 꼴을 못 보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는 83명의 승조원에다가 2명이 민간인 또 1명이 희생자 2명의 부상자가 있으니 이 인질 때문에 미국도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핵항공모함 그리고 수십 척의 군함들을 원산 앞바다에 총출동시켰지만은 중재를 부탁했던 소련이 이를 거절하고 북한이 완강하게 전면 전쟁에는 뭐 전면 전쟁 이렇게 나오자 1년 동안 북한하고 정말 골치 아픈 그리고 쪽팔리는 이런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다 된 346일 만인 그해 12월 23일쯤에서 미국으로 승조원들이 전부 송환되었는데요. 문제는 북한에 있는 동안 바로 미국의 푸에블로 승조원들이 한 사람같이 형언할 수 없는 갖은 고문과 학대, 정신적인 가학행위를 당해서 상당수의 군인들이 귀국한 이후 지금까지 삶은 악몽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이 푸에블로와 그리고 승조원들을 체포해서 원산으로 끌고 간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 군력의 강대함을 보여주고 또 김일성의 어떤 영도력 이런 것도 보여주자는 거 있었지만은 그들은 당시 사면 초과위기에 빠져 있었죠. 남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참수 당하자였으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김일성 목 따러 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쟁 직전이라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화난 남한 대통령 전쟁도 불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김일성으로서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인지를 제시함으로 해서 미국이 나서서 박정희 대통령을 말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주기를 바라서 바로 그들은 미국 배, 미국 인지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배를 납포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은 이틀 후부터 즉각 판문점에서 만나 비밀회담을 했는데요. 회담의 총체적인 방향은 푸에블로호의 체포가 처음부터 미국과 북한은 푸에블로호의 체포가 불법인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불 논박이 강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주장대로 푸에블로호가 북한이 영해에서 의도적인 간첩 행위를 조직적으로 했다. 이런 자백을 받아내야 됐죠. 그래서 체포한 미군 84명에 대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끄집어다가 형언할 수 없는 온갖 인간적, 인종적 수치, 그러니까 뼈가 으깨지는 끔찍한 고통을 가했습니다. 써라 이거다. 니들이 이런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북한 영해인 줄 알고 들어왔고 너희 장교화 시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인데 참 미군들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북한 군인들이 때리니 자백이라는 것을 뭐라든지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누가 시켰냐 하니까 맥스웰이 시켰다
이 국방부에 맥스웰이 직접 지령을 줬다. 근데 그 맥스웰은 미 국방부의 관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미국 매스컴에서 완전히 뜨던 연예인이 이름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뭐 국제 언론에 공개한다고 하면서 미군들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 몇몇 군인들이 아마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이런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물어봤죠. 지금 뭐하는 제스처냐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하와이식 인사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뭔지 모르겠습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치던 모양이 뭔지 알겠죠. 그랬더니 그걸 알고 완전히 분격해가지고 그 미군들을 뭐 정말 반죽음을 당하도록 구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전해져 있습니다. 정말 북한은 미군들이 치를 떨고도 남을 만큼 재우지 않고 먹이지 않고 반간아주 교대에서 구타하고 해서 받아낸 이 자백 문서 이 따위들을 가지고 기록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68년도에. 그래서 이 작자들이 뭐라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는지 또 뭐라고 짓거렸는지 그 당시에 만든 북한의 기록 영화 일부를 잠깐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967년 12월 일본 사세보에 기항한 이자들 앞에서 조일 미 해군 사령관 프랑크 존슨은 명령했습니다. 북조선 수역에 깊이 침투하라. 1968년 1월 15일 이후 우리나라 영해에 은밀히 침입한 놈들은 전파뿐 아니라 바다와 육지의 군사 대상물들과 그 기동 상태를 탐지하며 1월 23일 대낮에 원산 앞 여도로부터 7.6마일 수역까지 기어들었습니다. 저국의 바다 처소를 절벽으로 지키고 있던 우리의 인민군 해병들이 즉시에 놈들의 배를 납포할 때 대한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기관총까지 쏘아대며 도주를 시도하는 놈들에게 우리 해병들은 불벼락을 안겼습니다. 일당백 해병들은 저항하려던 놈들을 단번에 제압하고 7명의 경사대를 조직하여 침략선의 갑판에 뛰어올랐습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말라. 먼저 지휘소를 점령하고 이 속에 틀어박혀 있던 함장 로이드 마크 부처놈을 포로한 결사대장 박인호 동무와 나어린 해병인 김현기 동무를 비롯한 결사대원들은 놈과 말이 통하지 않자 해돋이에 그림을 그려 배에 사병 77놈과 장교 6놈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겁에 질린 함장놈을 시켜 확성기로 놈들에게 손을 들고 무조건 항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기어나오는 놈, 틀어박혀 있는 놈 할 것 없이 대담무쌍한 행동으로 마지막 한 놈까지 사로잡은 결사대원들은 놈들을 모조리 선실에 쳐놓고 배를 몰고 승리의 개가 높이 귀향의 길에 올랐습니다. 불과 14분 만에 미제의 무장간첩선 부예블로호를 승리적으로 납포한 우리의 영웅적 해병들입니다. 남의 나라 영해에 기어들어 오만무리하게 날뛰던 미국 놈들이란 바로 이런 놈들이었습니다. 신통이도 지난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던 때의 그 모양 그 꼴입니다. 1968년 2월 8일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치국주의자들의 보복이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거짓을 사실처럼 만드는 북한의 이 능력, 조작 능력, 이거는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대를 이어 발전하고 축적되어 왔습니다. 아까 미군들이 가학행위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으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미군들을 재우지 않고 자기들보다 엄청 덩치가 큰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완전히 기절하도록 때리려고 하면, 고문하려고 하면 특별한 이런 타격 기술이나 그리고 체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일반 군인들, 뭐 보이부 용원들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북한은 바로 그때 정말 사람을 치면 바로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치명적인 살인 주목을 가진 4.25 훈련소를 포함한 북한군 각 특수부대에서 격술 교도관들을 총동원했답니다. 그래서 83명의 미군들을 갈라서 각각 내리패기 시작했는데요. 때려도 그런 맞은 흔적이 안 나게, 그리고 안에서 피가 몰히고 괴사를 하더라도 겉에는 이게 일절 흔적이 안 나게 고도의 타격 기술을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군을 직접 때렸던 격술 교도관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4.25 훈련소에 격술 교관을 하다가 그때 68년도 미군을 때리는데 고문하는데 동원되었던 교관이 나중에 제대돼서 저와 같은 당학교 교수로 부임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군들이 그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했는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171명의 손배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낸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의 프리드릭 판사의 의견문에도 이 83명의 미군들이 북한 군인들로부터 얼마나 끔찍한 가학행위를 받은지 그 일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리드릭 판사는 의견문에서 가해자들이 증언 등을 토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납북기간 승조원들이 종종 안면이 빨갛게 돼 있거나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져 있었고 주먹으로 맞은 옆구리를 붙들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승조원의 경우 19시간 동안 강목으로 폭행을 당하고 목과 사타구니를 발로 밟혀 일주일 넘게 서 있지조차 못했다고, 또 북한이 선전에 동원되는 걸 거부한 또 다른 승조원은 총살장으로 끌려갔다가 처형 직전에 살아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진짜로 총자라는 것처럼 총 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아마 그 군에는 상과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이 판사는 2019년 작년이죠. 10월 30일 이 사건 최종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원고가 요청한 부분 궐석 판결을 승인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김정은이 171명의 원고에게 배상해야 될 금액은 23억 2,900만 달러, 하나로서는 2조 7천억 원입니다. 참고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1년 무역 규모가 28억 4천만 달러, 하나로 한 약 3억 3천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거의 2배에 가까이 달러가 미국은 3명의 가해자들한테 몰아야 됩니다. 정말 시원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 법원이 아무리 북한에 배상 판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에 승복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거의나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북한의 재산이 세계 도처에서 많이 발견되고 워낙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이 해당 국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라 적어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들이 혹여 자기 나라에서 발견되는 김정은의 자금을 미국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크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적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공시 송달된 것이 최근에 확인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북한은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받은 김정은과 그 측근들 아마도 죽을 맛일 겁니다. 북한이 2년 동안 무역 총액과 맞먹는 이런 배상금을 빼앗기게 됐으니 이제 그 잔인하는 돈을 다 어떻게 메울까요?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실제로 떼운다면 북한 정권은 무슨 돈으로 운영할까요?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미 연방법원이 최종 판결이 떨어지면서 북한은 자기들의 돈과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 갖은 모략을 다할 겁니다. 우선은 세계 각국에 운익되어 있는 재산과 현금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꽁꽁 숨기겠죠. 그리고 대부분 나라들이 거래 과정에 북한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거래를 중지하고 그 재산을 갖다가 동결시킬 거란 말이죠. 미 재무부에 아마 통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깡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은행 거래를 못하고 현찰을 들고 다니면서 빡치기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돈가방을 쥐어준 자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대성총국의 어떤 간부가 가방 통째로 들고 뛴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면서 미국 연방법원이 요즘 북한의 손배소 사건들에 대한 배상을 집행하기 위한 보호명령을 발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도 기대됩니다. 방송을 마치면서 아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북한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무참히 빼앗긴 우리 남북한의 부모와 형제들은 이 원한을 언제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또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처형한 측근이나 정치범들만 하여도 수천 명을 감안한다면 부천에 떠도는 그 복수의 영혼들을 달랠 길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의 단두대에 세우는 바로 그 길뿐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